나름 운동 많이 하면서요. 아니 녹화 켰는데 첫 마디가 나 욕 많이 하는. 네. 운동이에요, 운동. 여기 아니에요, 운동이에요. 아 잘못 들었네. 독서, 사회문화. 사회문화 저번에도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선생님들 저번에 사회문화 뭐 있었어요? 집, 합, 을, 리에 있었죠? 기억들 하십니까? 거기에 나왔던 학자 이름은? 쟤 왜 최강편이야? 목숨 몇 개? 목숨이 지금 없으면 안 되잖아. 이씨. 하나는 있어야지. 자, 디르캠. 네 맞아요. 디르캠. 참고 문헌. 자, 디르캠 그 기능론의 아버지예요. 여기도 나옵니다. 네, 또 등장하는 우리 디르캠 씨. 자, 사회이론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겠네요. 근데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만 주목하면 됩니다. 사회구조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틀어 칭하는 거죠. 사회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대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죠. 자, 과학적 방법이란 것과 역사적 조건이란 건 그런 특성이 좀 다른 게 있다는 걸까? 똑같다는 걸까? 좀 다른데. 그쵸? 왜? 하면서도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거예요. 사회 상황. 자, 그럼 과학적 방법이란 건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건 객관적인 겁니까? 주관적인 겁니까? 객관적인 거죠. 그렇죠? 과학은 왜 객관적입니까? 그 시대나 어떤 특수한 상황이랑 상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치? 여러분 뭐 사회가 혼란하다고 해서 오늘부터 물이 120도에서 끓을 확률이 있습니까? 사회가 너무 혼란하니까 과학이 바뀌어가지고 지구가 반대로 돌 확률은요? 해가 서쪽에서 뜬 다음에 동쪽으로 지고 하늘님께서 반성해 이 새끼들아 이러고 있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쵸? 근데 사회적인 거나 역사적인 건 매번 그 시대에 맞게 어떤 옳은 거나 이런 게 다 다르죠. 그렇지? 자, 그래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역사적 조건이나 사회 상황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이 이야기할 때 19세기 몇 년대? 1800년대죠, 그렇지? 녹화 중이니까 폭력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시민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한 인물이 헤겔이다. 헤겔의 동그라미. 헤겔은 아주 유명한 문제 해결 사회 발전법을 제안했죠. 문제 해결법. 뭔지 아십니까? 그건 엔시언 그리스부터 있었죠. 소수 무시하지 않기. 정말 도덕적이고 따뜻한 친구군요. 헤겔은 변증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귀엽군요. 자, 변증법 들어보셨나요? 변증법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네, 저요. 네, 저요. 변증법. 과탐실 때 쓰는 거. 전형 한마디 해줘. 뭐라고? 전형 한마디 해줘. 한마디 해달라는데? 막잖아. 찬영이 뭐 책도 못 봤는데 뭘? 선생님 여기 있다고요.
제가 드디어 헛걸 보기 시작했어. 어떡해. 아유, 친구가 그리워서 헛걸 보기 시작했어. 찬영이 내 남고 같아. 찬영이 남고. 남자친구 만들면 되지. 자, 갑시다. 자, 그래서 해겔의 변증법이 뭐냐면요. 여기랑은 상관이 없는데 해겔이 나오면 거의 변증법으로 나온 여기 제외, 이 문항 제외하고요. 네, 변증법이 뭐냐면 정, 반, 합의 원리로 사회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이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뭐 얘기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주장이. 그러면 주장이 있으면 사회에서 당연히 그 주장에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 반대가 있겠죠. 그게 반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냥 서로 무시하고 갈 길 가면 같은 사회 구성원이 아니죠. 그치? 만약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걔네 둘이서 어떤 타협점이나 양보할 건 양보하고 찾아가겠죠. 네, 그게 합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반합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변증법적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자, 해결이 거의 이걸로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자,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이라는 말 지양해야 되죠. 뭐라고 순화합니까? 그렇죠. 개발도상국이라고 순화하죠.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었다. 산업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심각한 빈부격차 세모, 계급갈등 등의 계급갈등도 세모. 이 당시 사회 문제가 뭐다? 얘들아, 이 당시의 사회 문제가 뭐다? 빈부격차와 계급갈등. 네, 빈부격차와 계급갈등, 이 사회 문제였대요.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를 증대해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공리주의를 긍정 밑줄. 네,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를 증대해준대. 근데 공리주의가 사익의 극대화가 국가의 부를 증대시켜준다. 이게 핵심입니까? 원래 공리주의는 뭐가 핵심이니? 뭐가 정의라고 그러니? 다수의 이 그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또는 절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내가 갑자기 공리주의 사이드로 왜 빠지냐면요. 언젠가부터 이 공리주의라는 이런 개념들이 진짜 철학이나 사회학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국어 지문 중에. 근데 언젠가부터 공리주의를 따로 빼서 설명해주지 않아요. 그냥 요즘 고딩들쯤 되면 공리주의가 뭔지 안다라고 베이스 깔고 가는 거예요. 벤담의 공리주의라는 것도 네,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공리주의를 체계화해서 저서에 담아낸 되게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제러미 벤담이. 자,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요거에서 하나가 더 출발하죠. 그게 뭐예요? 자, 그러면 모든 개인의 행복은 각각 다르다,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공리주의는. 그래서 트롤리 딜레마 알고 있나요? 정의란 무엇인가 했습니다. 그치? 네, 나도 그거 고1 때 읽었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 페이지를 뭐 2시간 걸려서 읽고 그랬어요. 재밌어요. 근데 전자기기 쓰면은 체벌 당하던 시대라 가지고 그냥 계속 읽었어. 뒤에 각주 맨 앞 페이지 돌아가서 다시 읽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랬더니 겨울방학이 가더라고요. 가입고 나더니 겨울방학이 얼마 안 남더라고요. 자,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개인의 행복은 모두 같다. 트롤리 딜레마에서 그게 드러나죠. 5명, 3명 묶여있는 데서 공리주의자는 아예 깜빡이도 켜도 됩니다. 나 공리주의자야, 3명 안녕 하면서. 근데 그 3명에 내 가족이 있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왜? 5명이 행복하니까. 내 가족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행복이 1이 아니고 2이고 3이고 할 일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게 이겁니다. 개인의 행복들을 모두 더하면 개인의 행복들의 양을 모두 더하면 그대로 그 집단의 행복, 집단의 이익이나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오케이. 자, 집단의 이익이나 행복이라는 겁니다. 개인 행복들을 그냥 절대적으로 다 더한 게 집단의 이익이나 행복이라는 건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죠.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를 증대한다는 게. 그냥 개개인이 모두 자기의 이익을 끝까지 맥스로 땡겨서 추구하면 그 국가는 이익이 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리주의적 사고입니다. 그것이 시민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격차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모두가 자기 딱 최대로 뭔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만 해. 그러면 빈부격차 해결될까? 해결 안 되죠. 그치? 해결 안 되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재용이 형이 가만히 있다가 나도 돈 벌어야겠다 하면은 버는 단위가 달라. 그죠? 한 5개 정도. 그 형이 무한한 사익 추구를 한다 생각해봐. 와우, 그죠? 아 오늘부터 돈 벌어야겠다. 그러면 오늘부터가 아니고 초산이로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시민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 그래서 시민사회가 뭐의 영역이자 뭐의 영역? 뭐의 영역이자 뭐의 영역? 생활 영역이자. 왜 이렇게 개판으로 쓰니 한소라? 자, 생활 영역이자 공동체적 뭐 읽어줘. 의존 관계 의존 관계 여기 있잖아. 의존 공동체적 윤리성 영역이라고. 아빠 오늘 의존 관계 속에서는 공동체적 윤리성 영역이어야 한다. 자, 특히 시민사회 내에서 사익조정 밑줄, 공익실현 밑줄. 얘들아, 왜 사익은 조정이고 공익은 실현이니? 다 알려줘. 님들아, 왜 사익은 조정이고 공익은 실현이니? 앞에 전제가 뭐야? 개인이 무한한 사익 추구를 한다는 게 전제죠. 그치? 자, 그러면 사익은 이미 이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좀 떼가지고 공익으로 빼줘야죠. 그래서 사익은 조정하고 공익은 실현하는 거겠죠. 그렇니? 네. 자,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단체 동그라미. 직업단체 동그라미. 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 역시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 하냐면요, 해결을 동그라미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하고 네모하고 세모하고 이런 건 그냥 여러분들 문학에서 말고 특히 독서에서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냥 시각화하면은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을 추구해 갈 겁니다. 2학년 되고 나중에 만약에 고3에 가게 되면 점점 이런 거 표시 안 할 거예요. 예, 표시 안 할 거예요. 제 수능시험지를 보관할 수 없어서 상당히 아쉽지만 저의 수능시험지 보면 아무것도 안 써져 있습니다. 지문에. 예, 결국은 그렇게 지향해 나갈 거예요. 네, 눈으로 풀었어요. 눈으로 풀었다기보다는 선지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만 그냥 찾아가는 데 썼어 그걸. 그래서 밑줄은 최대한 줄여 나갈 겁니다. 저는 모든 국어에서 밑줄 치고 표시하는 건 1학년에 하는 이유는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2학년 가면 더 줄어들고 3학년 가면 거의 아예 안 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아마 내년에도 저는 3학년은 안 할 것 같은데 내후년에는 모르겠어요. 너무 멀리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두 기구가 시민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돼요. 하지만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사회 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죠. 그렇지, 정부가 없다 생각하죠. 우리가 우리끼리 살고 있는데 뭐 진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우리가 우리끼리의 힘으로 그분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없죠. 불가능에 가까워요. 시민사회 내에서 이걸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요. 따라서 그는 어떤 게 나와야 돼? 그럼 누가 해결해야 돼? 지금도 누가 그걸 돕고 있어? 국가가 돕고 있죠. 따라서 그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민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 그래서 시민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 왜? 시민사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잖아요. 그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하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다. 젠장 한자가 몇 개야? 자, 프혁 이후에 사회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 소위 자, 여러분 파편화가 뭐예요? 조각공. 어? 조각공. 조각화. 그러면 조각 나면은 자 공동체로 플레이한다는 거야, 개인 플레이한다는 거야? 켄트. 갬플한다는 거죠, 그치? 근데 여러분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게 아니야. 파편화 모르면 이 문장 이해 못하나? 어때? 여기서 파편화 가려봐. 파편화 가리면 이 문장 이해 안 돼?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각자 싸우는 곳. 돼, 안 돼? 잘 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뭐냐면요, 이런 단어가 공부할 때 나오면 어휘력 상승을 위해서 찾아보고 이런 거 좋아요. 그럼 어휘력이 늘잖아요. 근데 시험 때 모르면 선생님 타임 한 다음에 앞에 나가서 핸드폰 갖고 와가지고 표준국어 대사전 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시험 보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냥 문맥상으로 대충 느낌만 보고 넘어가시라고요. 집착하고 이거 뭐지? 하고 있지 말라고요. 그 몇 초 아깝다고. 알겠니? 네. 네. 자, 보도록 합시다. 빈부격차, 세모, 계급 갈등, 세모. 아직도 뭐가 있었다? 빈부격차랑 계급 갈등이 있었다. 격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르 샤플리에법이 1791년부터 약 90년간 시행되었으나 르 샤플리에법 세모할게요. 이거 악법이죠. 리얼 군대식 일처리 아니냐고. 그죠? 이게 군대식 일처리에 되게 유명한 유머 중에 하나가, 얘들아? 네. 살아있지? 군대식 일처리에 되게 유명한 예시 중에 하나가 공기를 수통으로 때렸다고 수통 압수해입니다. 근원적인 해결입니까? 아니죠. 그치?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애초에 있어요. 남학생들이 나중에 훈련소 가시면 전투화끈을 제출합니다. 밤에. 왜 제출할까? 목졸라가지고. 목매지 말라고 해요. 목매지 말라고 전투화끈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근원적 해결입니까? 수단을 뺏는 게 근원적 해결이 될 수가 없죠. 세상이 수단을 뺏는 게 근원적 해결이 될 수가 없잖아. 그치? 만약에 사람들이 칼을 써가지고 사람을 많이 해치더라 그러면 칼을 전면 판매 금지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치? 사람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어떤 그 근본적인 걸 바꿔야죠. 그치? 네, 그런 것처럼 르 샤플리에법은 빈부격차랑 계급 갈등이 세니까 자기들 계급끼리 또는 빈자는 빈자,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뭉치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뭉치면 싸움이 나니까
못 뭉치게 한 법이죠. 르샤플리에 법은. 못 뭉치게 한 법이 근원적 해결은 절대 못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법은 분출되는 사익의 축을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프랑스 시민 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그래서 나옵니다. 디르켐 네모.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공리주의 여기서 설명한 건 사실 설명 안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원문에 이게 써져 있어서 그렇지 공리주의에 대해 학생들이 모른다고 가정할 거였으면 앞에서 별 해가지고 밑에 어휘 점검해줘야죠. 일어나! 자, 고개를 들고 마피아들. 자,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정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여기 밑줄 사익을 조정 밑줄 사익을 조정 밑줄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 밑줄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 어디서 많이 봤지 않니? 얘들아?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 어디서 많이 봤지 않아? 어디서 어디서 왔어? 위에서. 그치? 위에서 봤지.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도덕적 개인주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로서 직업단체 네모 왜? 이렇게 하면 네모 쳤으니까요. 비역과 니은돼 있으니까 헤겔의 직업단체랑 디르켐의 직업단체에 대해 묻겠죠. 그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헤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디르켐은 직업단체가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 전달하는 한편 국가를 견제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네, 정치적 중간 집단을 하래요. 자, 그리고 오른쪽 갑시다. 헤겔과 디르켐은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직업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여기 물결 밑줄 두 학자의 시민사회론이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 네, 두 학자의 시민사회론이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하는 순간 이 글에 소설상의 특징이 나오죠. 그치? 어떤 게 나와? 처음에 뭐라 그랬어? 얘가 100% 객관적일 수 없고 당시의 사회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쵸? 시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 이론이란 것 자체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얘네 학자들의 시민사회론을 봐. 얘네는 철저하게 시대를 반영해서 이런 시민사회론을 펼쳤어라고 하고 있죠. 그치? 그렇다는 것은 얘가 자기의 논지를 강화하고 명료화하는 빌드업, 즉 사례로 못 썼다. 헤겔과 디르켐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니? 논지 강화 명료화를 위한 사례로 헤겔과 디르켐을 썼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네, 이들의 이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선 현실의 문제 상황이나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얘네를 사례로 썼다는 게 잘 보이나요? 네, 그럼 문제 푸시면 됩니다. 일본에 바로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Don't sleep. 고개를 숙이면 잠이 온다. 쌤, 왜? D형 니은이 둘다 똑같지 않아요? 어? 헤겔이 얘기한 직업단체랑 듀케미 얘기한 직업단체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느낌이 여기 있잖아. 이게 해결이고. 하나는 동그라미 치라 그랬고 하나는 네모 치라 그랬잖아. 네 문제. (2분) 뒤에 점검하고 쉴게요. 왜 항상 하고 나서 자냐? 다품? 자, 확인합시다. 찬영아, 확인하고 자라. 참고로 다 더하면 9. 신면 나오면 제로품이 있다는 거겠죠. 몇 나오길래 열분 웃음을 띠니? 1번이고 다 합쳤더니 10 나왔어. 야, 5번을 했다 이거지. 큰일 난다. 자, 1번 정답은 1번이죠. 논지 제시하고 사례 검토로 주제 명료와 혹시 4번이나 5번 하신 분 계시다면 자, 3번은 참 반증과 방증은 달라요, 여러분. 반증은 반대로 증명하는 거, 반대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방증은 네, 그렇다고 이 주장을 지지해 주는 게 방증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까야 반증이죠. 그렇지. 3번은 그래서 아니고요. 4번은 쟁점을 도출하고 싸울 수 있는 지점이 쟁점이죠. 그렇지. 그걸 도출하고 각 주장의 근거 사례들 비교하고 평가해서 주제를 정당하고 있다고. 이건 토론 쪽이잖아요. 이 둘 중에 누가 어떤 한계가 있고 누구는 어떤 의의가 있고 이러고 있습니까? 1, 2로. 그렇죠. 아니고 5번은요.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이라면 어떤 사건이 있는데 누구라면 이렇게 본 거고 누구의 이론대로라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가 돼야죠. 그래서 1번 하셔야 되고요. 2번 프랑스 혁명 이후 사익추구 불가능했습니까? 열심히 싸우고 있었잖아. 사익추구 너무 많이 했잖아. 그치? 2번이고요. 자, 3번은요. 파란색으로 티나게 적어드렸죠. 사익 조절. 사익 조정 공익 실현 1번이죠. 다 맞아버렸잖아. 4번에 몇 번? 5번. 5번이죠. 그지? 이거는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알겠죠? 맨날. 자, 이따 보십시다.